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하나의 학교 폭력 이야기로 뉴스 시작합니다.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1살 어린 후배를 학교 화장실 변기 위에 앉혀두고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피를 흘릴 정도로 심하게 다쳐서 전치 9주의 진단을 받았고 가해 학생은 반을 옮겼지만 학교에 그대로 다니게 됐습니다.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의전비서관이었고 오늘 학폭 무마 의혹이 불거지자 사표를 냈습니다. 먼저 전동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초등학교. 지난 7월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폭행은 2차례, 모두 학교 화장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첫 폭행이 있었던 7월 10일, 가해 학생은 방과 후 수업이 끝난 시각 피해 학생을 변기 뚜껑 위에 앉힌 뒤 리코더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일주일 뒤 피해 학생을 다시 불러 똑같이 변기 위에 앉혔습니다. 손은 뒤로 하고 눈을 감게 한 뒤 주먹으로 눈과 이마를 폭행했습니다. 남들에겐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눈을 포함한 얼굴을 다쳐 피를 흘렸고 전치 9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서 내린 조치는 가해 학생의 학급 교체와 특별교육 10시간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호 국회 교육위 의원은 학폭 무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가해 학생을 전학시키지 않고 반만 바꾼 건 실효성 없는 조치였다는 겁니다. 가장 의아한 거는 지속성이 1점 부과했다는 거예요. 폭행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총점 16점부터 강제전학 처분인데 15점을 받아 딱 1점 차이로 가해 학생은 강제전학을 면하게 된 것이죠. 이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김승희 의전 비서관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또 학교가 출석 정지를 내린 날 가해 학생의 어머니는 SNS 프로필 사진을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적인 남편의 사진을 대통령 측근의 그 위세로 과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안을 다시 검토해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엄정하고 또 좀 교육적으로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챙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지 학생 양측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김승희 의전비서관에 대한 공직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학폭 의혹이 제기된 지 반나절 만에 사표도 수리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상당히 신속하게 대응한 건데 학교 폭력 문제의 폭발력과 여론 악화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민창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대응은 이례적으로 빨랐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학폭 의혹이 제기된 지 2시간여 만에 김승희 의전비서관에 대한 공직 감찰과 순방 배제 조치가 결정됐고 그로부터 4시간도 안 돼 김 비서관의 자진 사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당부하거나 언급한 게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발표 내용에 다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속도감 있는 조치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민간인인 비서관 부인의 1호기 탑승과 극우 유튜버 채용 등 참모들을 둘러싼 각종 논란 때마다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학폭 이슈가 가진 폭발력 때문에 이번만큼은 대응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녀 학폭 논란을 거치며 학폭이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이슈라는 점을 확인한 만큼 이전과 다른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비서관이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으로 대통령실에 입성한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진 점도 대통령실로서는 부담이 됐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로 확인한 민심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마침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현장과 소통을 강조하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 할 때 학폭 이슈 때문에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대통령실을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실의 오만함이 자녀 문제로까지 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가해 학생의 입장을 배려한 조치에 배우의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이자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권력형 학폭 무마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학폭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아들이 하나고 재학 당시 벌였던 학교 폭력이 다시 거론된 건데요. 그때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은 의혹에 대해 당시 담임이었던 현 하나고 교장은 규정을 잘 몰랐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나온 조계성 하나고등학교 교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아들 A군이 하나고에 다녔던 2012년 그의 담임교사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당시 왜 학교폭력위를 열지 않은 채 사안을 종결했는지 추궁했습니다. 학폭도 안 열어주고요. 교감한테 학폭 열 상황 아니라고 선생님이 얘기해서 학폭이 안 열린 거잖아요. 이에 대해 조 교장은 절차를 잘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개교 초고 또 학폭 매뉴얼이 이제 막 나온 시기라서 그 학폭 처리 절차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를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 부분 반성합니다. 다만 자신이 면담했던 날에는 학폭 피해자였던 3명과 가해 학생이 모두 화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술서를 받은 교사들이 당시 화해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밝힌 입장을 부인한 겁니다. 2학년 때 다니면 화해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네. 1학년 때 다니면 화해가 이루어진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 상담했던 시기와는 조금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또 피해 학생들이 남긴 적나라한 폭행 진술서에 대해선 과거와 말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2015년 언론 인터뷰에선 진술서가 원본이 아니라며 깎아내렸지만 학생 지도부를 통해서 정식으로 작성된 진술서도 아니었었습니다. 8년이 흐른 지금은 진술서 내용 상당수가 사실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어느 정도가 사실이고 어느 정도가 사실이 아니든가요? 꼼꼼하게 좀 기억이 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70-80%가 사실이었던 걸로 70-80%가 사실? 얼추 기억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학폭 무마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6월 공소시효가 2019년에 끝난 것으로 보고 하나고를 다시 고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지역,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원래 오늘 구호 트럭 20대가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도로 보수 공사가 늦어지면서 오늘도 구호 트럭은 국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또 피난민들이 들어찬 교회가 폭격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자지구 남부도시 칸 유니스의 한 병원. 의사가 휴대전화 불빛에 의존해 부상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물자 공급이 중단되면서 병원의 전기마저 끊긴 겁니다. For the last few days we are sending a call for the human community that in the hospital we don't have fuel. 주민과 피난민들이 시장에서 먹을거리를 구하려 해도 밀가루와 콩 등은 이미 품절됐고 가격이 비싼 것들만 겨우 남아 있습니다. 식료품 등이 있던 선반은 텅 비었고 남아있는 것들도 손으로 금세 헤아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إن استمرار هذا الوضع يعني تحويل غزة إلى مقبرة جماعية. على هذا العالم أن يلتفت ولو لآخر مرة. 이 같은 상황에도 가자 주민들에게 전달할 식량과 의료품 등 구호 물자는 여전히 국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럭 20대 분량이 가자 지구에 반입될 거란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도로 보수가 늦어지면서 국경 개방은 하루 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현지 시각 19일 500명이 피난해 있던 성 포르피리우스 교회에 폭발이 발생해 여러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상전 준비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탱크와 헬리콥터 등이 가자 국경 근처에 집결한 모습이 포착됐고 네타냐후 총리는 군인들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עם ישראל עומד מאחוריכם ואנחנו ניתן את המכה הקשה לאויבים שלנו כדי שנשיג ניצחון לניצחון. מוכנים? כן! 지난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충돌한 이후 양측의 사망자는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이렇게 라파 국경 검문소는 봉쇄된 가자 지구를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지만 이곳을 관리하는 이집트는 나오는 문만큼은 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같은 이슬람 형제이기 때문에 구호품은 전달하겠지만 가자에서 나오는 피난민들은 결코 받을 수 없다는 건데요. 이집트로서도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자지구와 이집트를 잇는 라파 국경 검문소 근처에 포탄이 떨어져 가자지구 난민들이 혼비백산하는 모습입니다. 이 일대 예고 없는 공습이 이어지고 있지만 검문소 앞 수천 명의 난민들은 행여 문이 열릴까 떠나지 못합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가자지구의 다른 국경 검문소가 모두 폐쇄돼 라파 국경 검문소가 유일한 탈출로가 됐기 때문입니다. They told them that please go to Egypt to Sinai, and we will stop the crisis. We will stop the bombing. 하지만 이집트는 구호품을 가자 안으로 전달하려 하면서도 난민들이 빠져나올 인도적 통로는 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접국 요르단과 긴급 정상회담을 열어 가자지구 난민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동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이집트는 가자지구에 대피령을 내린 이스라엘의 진짜 의도가 팔레스타인인 추방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를 비워서 완충지대로 삼거나 아예 이스라엘 영토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당시 팔레스타인 주민 70만 명을 한꺼번에 추방했고 팔레스타인인들은 이를 나크바, 우리말로 대재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집트의 여러 복잡한 상황입니다. 내전을 겪는 수단과 시리아, 예멘에서 이미 900만 명의 난민이 들어온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난민 수십만이 들어오면 경제난을 겪고 있는 이집트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이집트의 둥지를 튼 가자지구 난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 이집트까지 분쟁이 장이될 가능성도 우려합니다. وبالتالي تصبح سيناء قاعدة للانطلاق بعمليات ضد إسرائيل. وفي الحالة دي هيبقى من حق إسرائيل الدفاع عن نفسها وعن أمنها القومي. 이집트가 12월 대선까지 앞두고 있는 것도 난민 문제 결정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네,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 곳곳에서 오늘 한꺼번에 이스라엘과 미국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유경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죠? 네, 저는 지금 요르단 수도 암만의 알 후세이니 사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곳은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는 금요일인 오늘이 바로 주일인데요. 네, 기도를 마친 시민들은 이곳 앞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고 현재는 시내를 향해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하마스가 전 세계 무슬림에게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나서라면서 총동원령을 내린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이곳 집회 현장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주변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었는데요. 또 이곳 요르단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이란, 레바논 등 중동 이슬람 국가 곳곳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저희 취재진은 어젯밤 열린 집회에도 다녀왔었는데요.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We are here for humanity, not just because we are Muslim, not just because we are Arab, not just because many of the people here are Palestinian. That is not a justification of killing 3,500 people. If you see that Hamas is a terrorist, go fight Hamas. 자, 그리고 지금 이 기자가 있는 요르단을 비롯해서 이슬람 국가들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미국 제품들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슬람 관련 기업들의 제품이 불매 운동의 중심에 섰고요. 또 스타벅스나 코카콜라 같은 미국 기업 제품들 역시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맥도날드도 있는데요. 맥도날드가 이스라엘군에 햄버거와 음료를 무료 제공한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불매 운동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점심시간에 대학가 앞 맥도날드 KFC를 가봤더니 손님이 거의 없고 가게가 무척 한산했습니다. The only thing that we can actually do is hurt them financially, because financial power, you know, it's always the best way to go. It's also very peaceful. 저희 취재진은 이곳 집회 현장으로 오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경찰의 검문을 받아야 했는데요. 경찰은 이스라엘과 미국 대사관이 습격당하지 않도록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 해군이 이스라엘을 겨냥한 걸로 추정되는 예멘 반군의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왕종민 특파원. 자, 하마스를 상대로 한 건 아니지만 이번 사태 들어서 미국이 직접적인 군사 행동을 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홍해 북부에서 작전 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이 예멘 반군이 발사한 미사일 3기와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쪽으로 향하는 잠재적 위협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We cannot say for certain what these missiles and drones were targeting, but they were launched from Yemen, heading north along the Red Sea, potentially towards targets in Israel. 네, 예멘 반군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이란의 후원을 받고 있는 집단인데요. 미국이 확전을 막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할 거라고 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상군 말고 다른 대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영국 일간 가디언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지상전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이스라엘군이 처음으로 지상군 투입이 필수가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한 직후에 나온 거라 주목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전쟁의 다음 단계를 준비 중이다. 모두가 지상전을 말하지만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대안을 두고 가자지구 완전 점령이 아니라 표적만 제거하는 외과 수술식 작전이 거론됩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이후 여론이 썩 좋지 않은데 오늘 다시 나와서 연설을 했어요. 네, 오늘은 기자회견 없이 혼자서 연설문을 낭독했습니다. 역사의 변곡점에 와 있다면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의 승리가 미국 안보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와 푸틴이 이웃한 민주국가를 말살하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두 전선을 동시에 상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관련해서 대규모 긴급 지원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는데 1,000억 달러, 우리 돈 135조 원 규모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지난 7일 주말에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됐죠. 하마스는 도망치는 민간인들을 마치 사냥하듯 거리낌 없이 살해해 충격을 줬는데요. 당시 하마스 대원들이 이른바 전투 마약으로 불리는 캡타곤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이스라엘 국경지대에서 열린 음악축제 현장. 총소리가 들려오자 사람들이 혼비백산해 달아납니다. 주차장에 들어선 하마스 대원들은 마치 게임이나 사냥을 하듯 도망치는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쏩니다. 차량 위에 올라가 총구를 겨누고 누군가 안에 숨어 있을까 간이 화장실 한 칸 한 칸을 조준해 총을 쏩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민간인들을 향한 하마스의 만행. 당시 하마스 대원들이 이른바 전투 마약으로 불리는 캡타곤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방송은 붙잡힌 하마스 대원들에게서 캡타곤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교전 중에 숨진 하마스 대원의 옷주머니에서도 캡타곤 알약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캡타곤은 암페타민이 주성분인 마약으로 먹으면 며칠 잠을 자지 않아도 멀쩡하게 느껴질 정도로 각성 효과가 큽니다. And it gives you a sense of well-being and euphoria, and you think that you're invincible and that nothing can harm you. 특히 민간인 참수 등 잔혹 행위로 맹위를 떨쳤던 IS 대원들이 전투나 테러에서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IS 마약이라고도 불립니다. IS를 제외한 다른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마약 복용을 금지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캡타곤, مخدرات هي من العناوين الإفساد في الأرض هي من المحرمات هي من الكبائر. 앞서 영국 BBC 방송은 지난 6월 이스라엘 북부에서 이스라엘군과 대치하고 있는 시리아와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캡타곤 제조와 유통에 깊숙이 관련돼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이 한마디에 금융시장의 기준 지표로 통하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5%를 돌파했습니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16년 만인데요. 이렇게 되면 각종 소매금리가 함께 오르면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 경제클럽 간담회에 참석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너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록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6월 9.1%에서 지난달 3.7%로 떨어졌다 해도 연 2%라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확고한 만큼 현재 통화 정책이 지나치게 긴축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Doing too little could allow above target inflation to become entrenched and ultimately require monetary policy to wring more persistent inflation. 최근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 것도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시장의 기대를 단숨에 꺾었습니다. 파월의 연설 직후 미국 전자거래 플랫폼인 트레이드웹에선 10년 만기 미국 채금리가 장중 5%를 넘었습니다. 이른바 무위험 수익률의 기준이 되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선 건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고금리가 예상보다 더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고 중동발 불안으로 국제유가는 90달러 선을 위협했습니다. We need to keep bringing inflation down. That means the economy has to slow. 기준금리 인상 없이도 미국 채금리가 더 오를 것이란 우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미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갈수록 커지면서 국채의 신규 공급은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미 국채를 많이 사던 일본과 중국은 보유 비중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채 가격의 급락으로 미국 은행들의 손실이 커지면서 지난 3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같은 은행권 연쇄부도 재발 우려까지 부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의 여파로 우리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저앉았습니다. 코스피는 7개월 만에 2,400선을 내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악재가 금세 해소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재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개장부터 급락세를 보인 코스피. 결국 1.69% 내린 2,37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2,400선이 무너진 건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코스닥도 769.25로 1.89%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 나타난 미 국채 10년물 금리 급등이 우리 증시를 크게 흔든 겁니다. 흔히 미 국채 장기물 금리는 전 세계 장기 국채의 기준점처럼 여겨지는데 특히 한국 국채 장기물과는 최근 연동되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최근 4.3%를 넘어서는 등 오름세를 유지 중입니다. 문제는 국채 금리가 오르면 회사채, 은행채 등 다른 금리도 함께 올라 기업의 자금 마련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겁니다. 이미 경기 침체로 인한 실적 악화와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쉽지 않은데 또다시 악재가 터진 셈입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에 소비에도 투자에도 다 안 좋은 영향이잖아요. 특히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다는 거고 주식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불안한 중동 정세 탓에 국제 유가마저 요동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겨 국내외 경기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리스크 요인들이 하나하나 제거가 되면 되거든요. 단기간에 아주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정부는 우선 유가 상승에 따른 경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스라엘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다른 중동 지역으로 번질 경우 전략 비축률을 풀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어제 저녁 퇴근길에 서울 지하철 6호선 열차가 출입문을 연체로 달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틈에 이물질이 끼어서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건데요. 열차 기관사도 현장을 확인한 영무원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입문이 활짝 열린 열차가 컴컴한 지하선로를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열린 문 바로 옆에 승객이 앉아 있고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람도 보입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서울 지하철 6호선 월곡역에서
출입문 한 곳을 닫지 않은 전동차가 다음 역인 고려대역까지 운행했습니다. 좀 많이 당황스럽거든요. 다들 뭔가 도망가긴 해야 되는데 어쩔 줄 몰라 했다가 다음 역에서 옆 칸으로 옮기고 그랬거든요. 운행 규정에는 출입문이 한 곳이라도 안 닫히면 승객을 모두 내리게 하고 열차를 돌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사는 물론 현장에 출동했던 역무원들까지 오작동 상황을 파악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열차를 운행시켰습니다. 문 담당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열어보고 뭐 껴있나 보고 이러시다가 열차물 말고 안전문만 닫힌 상태로 그대로 출발해버린 거예요. 공포에 떨었던 승객들은 고려대역에 도착해서야 열차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고도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문에 낀 이물질을 제거한 뒤 운행을 재개한 열차는 연신내역에서 같은 문이 또 말을 듣지 않아 다시 승객들을 내리게 한 겁니다. 발견된 이물질은 콘크리트 조각이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제 저녁 이물질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지만 취재진에는 승객들의 옷에서 떨어진 단추 등이 문틈에 끼는 등 환절기에 오작동이 많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사고 열차의 기관사와 당시 출동한 역무원 등을 상대로 승객 하차 조치 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최근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씨 측이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 마약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부터 수억 원대 공갈 협박을 받았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9년 데뷔해 여러 인기 드라마 주연을 거쳐 영화 기생충으로 해외에도 잘 알려진 배우 이선균 씨. 최근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내사 대상에 오르거나 이미 입건된 사람은 이 씨를 포함해 총 8명. 재벌 3세와 연예인 지망생 등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이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올해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와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함께 마약을 투약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이 씨에 대한 정식 조사가 이뤄지는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일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의 소속사는 오늘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제기된 의혹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씨가 마약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부터 수억 원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아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고소한 인물은 수사 대상자 8명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직 파악 중이며 필요할 경우 이 씨를 불러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런 이 씨의 마약 연루 의혹으로 영화와 드라마 등 개봉을 앞두거나 촬영 중인 작품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한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서 마구 폭행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이 발생해서 큰 충격을 줬었죠. 오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출석을 했는데요. 자신이 겪었던 재판 과정에 대해서 그 어떤 국회의원보다도 더 무겁고 날카롭게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당초 살인 미수 혐의로만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에서야 법원과 검찰은 성폭력 혐의도 적용해 형량을 20년으로 올렸습니다.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피해자는 언론들이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뒤 법원이 돌연 태도를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우신 판사님들이 갑자기 추가 조사를 한다고 하시는 건지, 그럼 그 전까지는 모르셨다는 건지.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에 또 반성문을 냈다고 형량을 깎아주는 게 맞냐고 거듭 물었습니다. 가난한 불우 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맘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법원은 재판 당사자가 아니라며 피해자에게 재판 기록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정에 매번 나갔는데 가해자가 이걸 트집 잡아 보복을 공언하고 다닌다며 호소했습니다. 열심히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죄를 받은 거다라고 하면서 증오심을 표출했고, 현재 주소를 달달 외우면서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라는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재판 절차상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던 부산 고등법원장은 질타가 이어지고서야 사과했습니다. 법원장으로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피해를 당하시지 않았으니까 저런 말을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반성하고 고치셔야 하고. 징역 20년이 확정된 가해자는 감방에서도 공공연히 피해자에게 보복할 거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로 또다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 나들이철, 도로 위를 감시하는 경찰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어젯밤에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음주 단속을 벌였는데 단 2시간 만에 16명이 적발이 됐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없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과속을 하거나 신호나 차선을 위반하는 차량들도 이른바 암행 순찰에 줄줄이 걸렸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기 고양시 자유로. 승용차 한 대가 3개 차로를 한 번에 가로지릅니다. 지금 154km 지금 속도 위반 작업을 했습니다. 순찰차가 사이렌을 켜고 순식간에 위반 차량을 따라잡더니 갓길에 세우는 데 성공합니다. 이른바 암행 순찰차로 벌인 단속입니다. 겉보기엔 일반 승용차 같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발견하면 이렇게 경광등을 켜고 바로 단속에 나섭니다. 이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영상이 연출이 됩니다. 사고 위험성이 있는 구간에서 단속할 때 이제 캠이 자동적으로 해서 촬영을. 당연하다는 듯 1차로를 내달리는 트럭. 지정차로 위반 단속 대상입니다. 우측 오세요, 우측. 저희 지정차로 위반이랑 속도 위반 다 하셨어요, 선생님. 속도에서는 선생님 이제 160km 정도가 찍혔거든요. 딱히 할 말이 없었는지 횡설수설하기 바쁜 운전자. 집이 멀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몰랐지, 언제 따라왔단가? 아예 알았으면 천천히 갔지. 이제 조심해야죠. 시내 도로에선 적발 대상도 다양해집니다. 오토바이가. 암행순찰차가 따라오는 걸 모른 채 직진 신호에 유턴하던 오토바이가 딱 걸렸습니다. 여기가 또 불법 좌회전해서 유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앞으로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각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둠이 내리면 음주 단속이 시작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7%, 면허 취소입니다. 겹이다가 먹었다고. 3병 정도 먹었어. 전에도 운전하신 적 있으세요? 없다는 거 안 되죠. 진짜. 어젯밤 9시부터 2시간 동안의 단속에 면허 취소와 정지가 각각 8건씩 나왔습니다. 일제 단속을 격주로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별로 불시에 이제 매일 음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탄시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경찰은 이 같은 암행순찰과 집중 음주 단속을 가을 행락철 내내 평일 밤낮 없이 불시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부쩍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날씨가 확 추워졌다고 느끼신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주말인 내일은 더 춥답니다. 올가을 최저, 초겨울 수준의 날씨가 될 거라고 하니까 옷차림 따뜻하게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류현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 드러난 서울의 한 공원. 부쩍 쌀쌀해진 날씨 탓에 사람들이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팔짱을 꼭 끼고 걸어갑니다. 옷차림도 두꺼워졌는데 미리 겨울 외투를 꺼내 입은 사람들도 보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패딩을 좀 챙겨야겠다 싶을 정도로 많이 쌀쌀하고 직접 나와보니까 햇빛은 좋은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것 같아요.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어제보다 6.4도 낮은 10.1도. 설악산 영하 1.3도를 비롯해 전북 무주 0도, 강원 화천 1도 등 하루 만에 2도에서 8도가량 낮아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기 때문인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10도 넘게 떨어졌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5도, 광주 8도, 대구 6도 등 전국이 0도에서 11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14도에서 19도 사이에 그치면서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권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곳곳에 서리와 얼음이 생길 전망입니다. 북서쪽에서 영하 20도 안팎의 나라는 찬 공기가 남하하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얼음과 서리가 관측되고 도로 살얼음이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는데 내일은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예보돼 있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이른 가을 추위는 일요일인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모레 낮부터는 다시 예년 가을 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 변화가 심한 날씨가 이어진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지난달 말 대청봉 정상에서 시작한 설악산 단풍은 이번 주말 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암괴석과 계곡을 벗삼아 절경을 이루고 있는 가을 설악산을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000개의 봉우리와 10,000개의 바위를 병풍처럼 둘러선 설악산 천불동 계곡. 옥빈 맑은 샘을 이루는 5개의 오련폭포가 울긋불긋한 단풍 사이로 세차게 흘러내립니다. 소공원을 출발해 비선대와 규면암을 지나 2시간 30분 남짓. 숨어있던 절경에 감탄이 쏟아집니다. 설악산 많이 오는데 자주 왔는데 정말 오늘 정말 절정인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주 그냥 말로 표현하기가 담기가 어렵죠. 1년 중 가장 화려한 가을 설악. 어디를 둘러봐도 빼어나게 아름다운 모습에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손길은 바쁩니다. 지난달 말 해발 1,708m 대청봉 정상부터 시작된 설악산 단풍은 현재 500m 흔들바위 인근까지 내려와 물들었습니다.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산의 80%가 빨갛고 노랗게 물들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단풍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무리하게 산행을 하기보다는 체력에 따라 코스를 정해 안전한 산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풍철 등반객이 몰리면서 추락, 실족 같은 안전사고부터 심정지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탐방로가 인공물이 없는 구간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 단독 산행은 위험하시고 그리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다니셔야 되고요.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1-2시간 정도 부담 없이 단풍을 즐길 수 있는 백담사에서 영시암 구간과 오색약수터에서 주전골 코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소공원 저지대는 10월 말부터 11월까지 아름답게 물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산 홍엽, 설악산 단풍이 가을 등반객들을 설레게 하는 가운데 이번 주말 소공원 일대 진입도로는 큰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졌지만 교육당국이 단순 추락사로 처리했던 고 이영승 선생님의 죽음이 2년 만에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반면 같은 학교에서 숨진 김은지 선생님은 순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순 추락사로 일단락됐던 이영승 선생님의 죽음. 유족들조차 죽음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MBC 차주혁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무것도 해주시는 게 없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MBC 보도 이후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고 이들 3명의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는 이런 악성 민원을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영승 선생님의 죽음을 교사 직무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상 순직으로 결국 인정한 겁니다. 추락사로 묻힐 뻔한 뒤로 22개월 만입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고 난 다음에 경위서를 확인했어요. 사망 경위서를. 그러면 얼마나 그게 축소 은폐했는지 알 수가 있겠지요. 김은지 선생님의 죽음 역시 2년 넘게 단순 추락사로 묻혀 있었습니다. 담임을 맡을 때마다 우울증이 발병했지만 죽음의 이유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고 김은지 선생님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조사 결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주체 또 유형 등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순직이 아니라고 이미 결정한 상태입니다. 유족들은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다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학부모님들의 갑질이라고 하는 그 문제로만 빠져서는 안 된다. 이분들이 일터에서 어떤 방식으로 보호받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는 교사들에게도 주어진 기본적인 노동권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서 9살 배승하 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유족들은 관대한 처벌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고병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대전 둔산동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돌진한 60대 운전자 박모 씨. 이 사고로 9살 배승하 양이 숨지고 초등학생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방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오늘 방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요구가 있었고 처벌이 강화된 개정 법률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었지만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 조치를 하는 동안에도 웃음을 보이는 등 만취 상태였던 만큼 과실의 위법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낮은 형량에 크게 실망했다면서 오열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아닌 범죄라며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비슷한 피해가 또 발생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오늘은 제가 여기에 서 있지만 내일은 누가 여기에 서 있을지 모른다는 거. 제가 여기 서 있을지 몰랐듯이 내일은 다른 누군가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있거든요. 유족 측은 검찰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폭발물이나 마약 탐지에 실종자 수색 그리고 범인 검거까지 경찰 특공 대원들과 치안 현장을 누비다가 불과 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경찰견 럭키의 사연에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년 동안 함께 손발을 맞췄던 동료 대원은 이를 사랑했던 탐지견으로 럭키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경찰견들이 머무는 견사 앞에 제복 차림의 경찰 특공대원들이 도열했습니다. 불과 넉 달까지만 해도 각종 범죄 현장을 누비다 숨을 거둔 경찰견 럭키의 안장식. 보통 경찰견은 은퇴 뒤 외부로 입양되는 만큼 이처럼 현역 경찰견의 장례가 치러지는 건 드문 일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2015년 태어난 럭키는 경찰 특공대를 대표하는 에이스 탐지견이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등 주요 국제행사부터 폭발물 신고 현장 탐색과 실종자 수색 업무 수백 회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전국 경찰견들의 전술 평가 대회에서도 줄곧 우승을 다투었습니다. 후각 능력이 좀 뛰어나기도 하고 체력도 좋고 용맹해서 어디든 가도 주눅들지 않고 탐지하는 작업 자체를 럭키 엄청 즐거워했어요. 그러던 지난 6월 몸에 원인불명의 종괴가 생기면서 갑작스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급성 혈액암이 전신에 퍼진 럭키는 스스로 일어설 수도 배변 활동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사실상 회복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이 나오자 경찰은 고심 끝에 럭키의 안락사를 결정했습니다. 마침내 이별의 순간, 동료들은 럭키를 어루만지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 럭키야. 그곳에서는 편안하길 바랄게. 영원히 기억할게. 수고했어. 태극기로 감싸진 럭키의 유해는 대전 경찰특공대 사무실 앞에 묻혔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럭키의 마지막 영상에는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쟁 대신 민생에 집중하겠다면서 전국에 내걸었던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들을 일제히 철거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건데 당의 혁신을 이끌 혁신위원회의 구성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내용의 국민의힘 현수막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새로 걸린 현수막에는 국민의 뜻대로 민생 속으로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쟁을 멈추겠다며
전국적으로 현수막 철거 작업에 나선 겁니다. 대성공작 게이트, TF 등 각종 특별위원회와 진상조사단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민생, 경청 이것들이 당분간 우리 당의 주요 모토 내지는 개념이 될 거고요. 그런 취지 하에서 지도부 회의실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겸허한 마음이란 문구로 배경 현수막이 바뀌었고 새로 최고위원이 된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이 안내견 조이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우신 분들과 보다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변화도 필요합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여당이 꺼내든 변화입니다. 상대를 보기보다는 국민을 보고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과도한 정쟁보다는 생산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변화가 보여주기식을 넘어서 전면 쇄신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패배 후 당직 개편에서 총선 공천 과정을 총괄할 사무총장에 영남 출신을 임명해 도로 영남당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장 당 쇄신을 책임질 혁신위원장에 누구를 앉힐지 또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할지를 두고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외부 인사 영입에 무게가 실렸다가 하태경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 등 평소 당의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던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나 다른 지도부 입장에서는 자기들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이런 이야기 밀어붙이면 오히려 당 내용만 커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는 거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모레인 일요일 국회에서 첫 정례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6년 연속 가을 야구에 실패한 롯데가 김태형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습니다. 과연 우승에 목마른 롯데 승리 DNA를 심어줄 수 있을까요? 이명노 기자입니다. 모두의 예상대로 롯데의 선택은 김태형 감독이었습니다. 계약 기간 3년, 총액 24억 원으로 KT 이강철 감독과 같은 현역 사령탑 최고 대우를 받으며 두산을 떠난 지 1년 만에 롯데 지휘봉을 잡게 됐습니다. 롯데 팬분들 벌써 여름서부터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결국은 제가 롯데로 가게 됐는데 팬분들 좋아하시고 너무 감사하지만 책임감이 커요. KBO 리그를 대표하는 인기 구단 롯데는 지난 1992년 이후 무려 31년 동안 한국 시리즈 우승이 없습니다. 포스트 시즌 무대는 2017년이 마지막이고 올 시즌도 초반엔 선두를 달리다가 7위로 정규 시즌을 마치는 등 후반기에 자멸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김태형 감독은 우승에 목마른 롯데에 승리 DNA를 심어줄 적임자라는 평가입니다. 2015년부터 8년간 두산을 이끌며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과 3차례 우승을 달성한 승부사로 강력한 카리스마를 앞세워 먼저 롯데의 체질 개선에 나설 예정입니다. 팀의 파악을 빨리 해야죠. 내가 피부로 느껴야죠. 이제 그 우승은 그 다음 목표고 우선은 포스트 시즌을 목표로 지금 일단 시즌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롯데는 김 감독 선임 발표와 동시에 지난 4년간 성적을 내지 못한 책임을 물어 계약 기간이 남은 성민규 단장을 경질하고 새 단장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축구대표팀에서 A매치를 소화한 유럽파 선수들이 소속팀으로 복귀했습니다. 특히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낸 선수들은 동료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축구대표팀의 차세대 에이스로 치솟는 인기를 실감하며 출국했던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복귀 첫 훈련에 앞서 코칭 스태프와 동료들에게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축하받았습니다. 금메달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부상에서 회복해 인생 최고의 한 달을 보낸 이강인은 본격적인 주전 경쟁에 나섭니다. 아시안게임과 A매치에서 맹활약한 홍현석도 소속팀에서 달라진 입지를 확인했습니다. 킥보드를 타고 오랜만에 구단 훈련장에 나타난 홍현석.
구단에선 한글로 된 깜짝 축하 메시지를 준비했고 동료 선수들의 격한 환영이 이어졌습니다. 아시안게임 득점왕 정우영도 한 달 만에 소속팀 경기에 나서는 가운데 클린스만호의 3연승을 이끌었던 김민재와 이재성은 소속팀으로 돌아가자마자 맞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기대되고 저도 이제 처음으로 하는 이제 코리안 더비고 잘해서 꼭 이기고 싶습니다. 너무나 저도 기대가 되고 또 돌아가서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저나 민재나 또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A매치에서 골맛을 본 프리미어리그 득점 2위 손흥민과 4위 황희찬도 이번 주말부터 다시 골 사냥에 나섭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하루 만에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는데요. 지도에 짙은 색으로 표시된 강원도와 경기도를 중심으로는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이 영하 2도, 봉화와 철원 0도, 서울도 5도로 대부분 지방이 오늘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떨어지겠고요. 찬바람 때문에 실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서 대관령의 경우 체감온도가 영하 6도에 달할 전망입니다. 내일 새벽과 아침 사이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밤 사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면서 도로에는 살얼음이 끼겠습니다. 이 추위는 일요일인 모레 낮부터 누그러질 텐데요. 다만 기온 변덕이 무척 심한 만큼 건강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오전까지 대부분의 해안가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전 5도, 안동 3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대구와 광주 18도로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당분간은 맑은 날들이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